안녕하세요. 김영익 서강대 겸임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김영익 교수님 나오신다고 하니까 질문을 많이 적어주셨어요. 질문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조르바님, 이글아이, 김미양님 등이 주신 질문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의견을 여쭙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큰 흐름을 보면은 올해부터 장기 추세가 꺾였다. 그래서 이 추세가 꺾이면은 보통 4, 5년은 가거든요. 그래서 4, 5년 정도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보다는 조정 국면이 될 것이다. 1, 2년 짧게 물어보셨는데 사실 부동산에서 1, 2년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1년 후에 뭐 샀다 팔다 주식처럼 그렇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하락 국면의 초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에서 추세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장기 추세입니다. 단기 변동은 제거해버리고 장기 추세를 그렸는데 전국 아파트는 거의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상승률이 플러스니까 수준 자체는 조금 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하반기부터는 안전히 상승률이 마이너스권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 강남 아파트 지역별로 보면 제일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승률은 꺾였거든요. 아마 이 서울 강남 아파트도 5월, 6월 가면 하락폭이 조금 더 커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하락폭의 정도를 따지면은 이게 지금 몇 퍼센트 정도의 하락인가요? 우리나라 아파트가 제일 많이 떨어진 데가 97년 외환위기 때였었어요. 그때 전국 아파트 가격이 평균 15% 정도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2011년, 12년 떨어졌거든요. 그때는 2012년 한 해 한 5% 정도 떨어졌는데 이때 제일 많이 떨어진 지역이 서울 강남 아파트입니다. 강남은 얼마나 떨어졌었어요? 한 8% 떨어졌죠.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수치는 KB국민은행에서 발표하는 아파트 가격이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을 감정을 해서 발표하고 있지만은 사실 평균이 5% 떨어졌다는 것은 개별 아파트에 비해서는 뭐 20%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평균으로 따졌을 때도 5%, 8%는 아마 체감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본의 집값 폭락기에는 거의 30% 정도 떨어졌던 거 아니에요? 네, 80년대 중반부터 오르기 시작하죠. 90년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뭐 30% 이상 떨어졌죠. 우리는 아직 그런 적은 없어요. 강남이 더 많이 떨어지는 거네요. 왜냐하면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면은 금방 빨리 올라가고요. 또 수요가 부족해지면은 하락폭이 또 깊거든요. 요새 저 유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유가 변동성이 큰 거는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요. 수요가 늘어나면 금방 폭등했다가 수요가 떨어지면 폭락하죠. 아마 공급이 비탄력적인 상품은 전부가 가격 변동이 심합니다. 그런 게 대표적으로 유가고 농산물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는 강남 아파트도 거기에 속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 보면은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주가가 하락했을 때 가장 충격을 받는 게 도시별로 보면은 서울이고 또 강남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떨어졌다 반등하고 있으면 이거 주가 추세 상승은 하는 거 아니고요. 이것들이 아파트가 반영될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영되는 시차는 보통 충격 반응 함수를 구해보면은 한 3, 4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가장 큰 영향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5, 6월에는 네. 아파트 가격에서도 이제 하락폭이 커질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예, 그래서 주가가 3월에 급락했지 않습니까? 그럼 뭐 3, 4개월 시차를 두고 했으니까 5, 6월, 7월 이 무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이제 대출이 많은 1주택자인데 이제 이 부동산 침체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좀 물어보셨는데요. 사실 집은 한 채는 꼭 있어야 되는 거죠. 1주택자들이라고 이 대출이 많은 분들은 참 고민 좀 많을 텐데요. 그렇다고 살 집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주가도 장기적으로 오르고 집도 장기적으로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자산 가격이 명목 GDP만큼은 성장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우리 국민연금이 수익률 그대로 잘 내고 있는데 2000년부터 작년까지 20년 동안 수익률을 보니까 꼭 명목 GDP 성장률이거든요. 연평균 명목 GDP가 6% 성장했는데 국민연금 수익률도 연평균 6%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주가도 집도 명목 GDP만큼 성장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거치고 또 올라갈 테니까 한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냥 견디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사이 뭐 이자 부담. 맞아요. 이자가 결국은 문제인 것 같아요. 이자율이 급등하지는 않을까? 주담보대출 이자는 괜찮을까? 이자율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낮을 거예요. 신용대출 금리는 좀 올라갈 여지도 있는 거 아니에요? 신용이 낮은 분들은 좀 올라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난 6월 그 은행 평균 보니까 2.5%거든요. 그래서 2.5% 빌리신 분들은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신용이 낮은 분들은 그거를 비금융 회사에까지 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축은행에서 빌린다면 이자가 10%가 넘어요. 그러니까 어떤 금융에서 빌렸느냐 그게 차이가 있지만은 비은행 금융권에서 빌린 분들은 상당히 이자 부담이 있을 수가 있죠.
게다가 이제 정부에서 바젤 3 신용 리스크 평가를 이제 6월부터 도입한다고 하는데 대출 제한 여파가 되지 않을까. 최근에 우리나라 은행들 가계하고 기업에 대출해 주는데요. 거의 비중이 50%, 50대 50이에요. 가계와 기업의 예, 대출 기업 비중이 대출 비중이. 50대 50. 예. 근데 바젤 3 이거 올 6월부터 도입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이제 평가 보니까 기업 대출하는 것은 리스크를 좀 덜 평가해 주고 가계 대출은 리스크를 더 평가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가계 대출을 줄이고 기업 대출을 늘리려고 하겠죠. 자영업자나 아니면은 부동산 법인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오히려 큰데 그런 건 은행에서 선별을 하겠네요. 아마 선별을 하겠죠. 그런데 일부 개인들이 개인보다는 법인 형태로 부동산 투자를 세금을, 많이 했죠. 예. 예, 그런 경우는 이제 은행들이 좀 심사를 하겠죠. 대출 축소가 예상이 되는데 가계와 부동산에 관련된 법인들의 대출은 축소될 여지가 크다. 예, 그렇습니다. 좀 장기적인 얘기가 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예. 이런 유동성 공급이 다시 한번 이제 자산 가격의 상승, 특히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사실 제가 제일 걱정한 게 우리나라 단기 부동자금이 너무 빨리 늘어나고 있다. 근데 지난 2월 말까지 발표가 됐는데 1140조나 됩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여기 그래프 보면 급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자금들이 지금 어디론가 수익률을 찾아서 가려는 자금이죠. 이런 게 사실은 동학개미 운동해서 주식시장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잖아요. 일본은 주식시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금들이 이제 부동산 가격으로 부동산으로도 올 수가 있는데요. 근데 지금은 정부 규제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아마 단기적으로는 부동산으로 가기 쉽지 않을 거고요. 저는 이제 부동산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은 정책 방향이 서서히 바뀌어질 텐데 그때는 단기 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갈 수가 있지만은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어느 시점 지나서 정말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왔을 때는 이게 그 전에 있던 부동자금의 양보다 지금이 훨씬 많은 거잖아요. 예. 그럴 때 이제 가격 급등 이 사태까지 벌어진다면 좀 안 좋은 시나리오 아닌가요?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많이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부동산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금리, 경기, 대출이에요. 근데 대출은 정부에서 지금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경기거든요. 우리나라 경기를 대표하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라고 있는데요. 작년 하반기 후 조금 반등하다가 4월 말 5월 가면 이게 급락했을 겁니다. 네, 2분기 때 더 코로나의 영향이 본격화됐으니까요. 예, 그래서 집값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금리하고 경기인데 경기가 지금 꺾이고 있다. 지금 초기다. 이렇게 보시면 집값 상승 기대가 많이 낮아질 거고요. 단기 부동자금이 주택, 부동산으로 지금은 가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금리가 튀어 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시장 금리가 튀어 오르려면 자금 시장이 아주 경색되었거나 물가가 올라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물가 굉장히 안정적이거든요. 작년에 소비자 물가 0.4% 그쳤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아주 장기적으로는 뭐 인플레도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저는 3, 4년은 인플레보다는 디플레이시더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에서 발표하는 거 GDP 디플레이터가 있는데요. 이게 2018년 4분기부터 작년 4분기까지 5분기 연속 떨어졌습니다. 분기 평균 마이너스 0.8%거든요. 5분기 연속은 마이너스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시장 금리가 오르려면 물가가 올라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경호님께서 질문 주신 것 중에 미국 상업용 부동산 리츠 투자에 대한 의견을 물어오셨어요. 가격이 낮아진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시세 차익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전혀 그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충분히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미국 GDP 급락하고 있거든요. 2분기는 마이너스 20%예요. 지금 경기가 급내하고 있고요. 소비 심리 굉장히 위축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로 쉬는 기업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은 비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조심해야 될 거는요. 2007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되기 전에 미국 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미국 금융회사들이 우리나라한테 많이 팔러왔거든요. 이게 좋은 상품이 미국서 잘 팔린다면 왜 우리나라까지 오겠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주가가 그동안 11년 동안 2011년, 2010년 이후로 거의 박스권 정체거든요. 주식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우리나라 금융회사, 증권회사들이 또 부동산 담보로 한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많이 팔았어요. 저는 그게 한번 터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로 상업용이죠. 제가 그동안 올해 상당히 세계 경제를 조금 조심스럽게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요. 각국 경제가 부채에서 성장했고 또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에서 거품이 발생했다. 근데 주식시장에서 이제 거품이 꺼졌다가 조금 회복되는 국면이고요. 부동산은 이미 그 초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한번 충격이 올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금융회사들이 그동안 주식시장이 안 좋으니까 부동산을 담보로 한 여러 가지 상품을 개발하죠. 그쪽에 지금 돈이 많이 몰려 있다. 저는 이게 조만간 한번 터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그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독일 10년 국채 수익률이 마이너스 7%까지 떨어져가지고요. 그거를 기초상품에 만든 상품, 우리 국민들 큰 손해를 받지 않습니까? 유가도 마이너스 40달러까지 장중 갔습니다. 누가 그걸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은 그런 일들이 세계 각곳 여러 상품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안전하다고 했던 대체 투자 상품으로서 판매됐던 이런 부동산 관련 펀드들에서도 부실이 또 연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다. 이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네, 지금까지 김영희 서강대 겸임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